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미래의 사회와 인문학이라는 주제하에 철학 관련 강연을 맡게 된 건국대학교 철학과의 정상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문학 가운데서도 철학 관련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앞에 미래의 사회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재적인 것부터 비롯해 가지고 향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그런 소재들까지 내용에 이제 집어넣어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BTS의 소우주의 노래고 이제 노랫말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달을 보면서 이 세계 바깥에 저 먼 그런 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아마 성장 과정에서 어린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러한 물음들은 자신의 물음으로 삼지 않고 누군가의 물음으로 이렇게 옆으로 젖혀두고 그러고서 이제 일상의 그런 생활에 바삐 그런 자신의 삶을 갖다 내맡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은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래 제목에서도 소우주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소우주 얘기하면은 대우주도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저는 오늘 1차적으로 대우주로 안내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주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상항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한 시자의 말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회남자의 원도훈 거기에 이제 고유라고 하는 학자가 주를 다룬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방상하왈 우 고왕금내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사방상하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이죠.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임을 알 수 있고 고왕금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시간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스 앤 타임과 같은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안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서 삶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마감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시공간 속의 존재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이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천하편에 보면은 지대무외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지소문외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대무외는 지극히 커서 바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지구를 벗어나서 뭐 우리가 속한 태양계에 속한 우리 은하를 넘어선 또 다른 은하의 세계들. 오늘날 이제 천체 물리학에 의하면은 우리가 속한 은하에는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가 한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와 같은 그런 것들이 또 한 1조 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2조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하계, 갤럭시라고 하는 것에 셀 수 없는 카운틀리스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무한일지 모릅니다. 근데 지소문외의 경우는 지극히 작아서 더 이상 안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생각이 이제 장자가 미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이 컨셉을 우리가 한번 다시 현대의 물리학적인 그런 성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면은 바다가 있고요. 그 위에 파란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늘이 파랗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늘이 파랗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너 무슨 얘기냐? 근데 실상 이 하늘이 파란 것은 태양으로부터 출발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리는 빛이 약 8분 20초 정도 만에 우리들의 망막에 도착하고 지각되는 거거든요. 파랗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면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이 이제 1000km, 지상으로부터 1000km 정도의 그 권역인데요. 그 대기권을 거쳐 오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무지개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7색깔을 띠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파장의 폭인데요. 빨강의 폭이 깁니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좁아요. 그래서 그 가시광선이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70%의 질소와 20%의 산소,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빛이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데 빛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때 그 빨간색은 사라지고 파란색만이 남아서 이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랗다라고 지각하고 하늘은 파랗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보면은 파란 하늘에 관한 이제 이런 그 소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밑 우측에 있는 그런 그 그림은 대륙권으로부터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리고 이제 외기권이라고 하는 대기권 전체 이제 그런 구조예요. 1000km에 해당되는 그런 그 범위 내의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나로 발사체가 지금 우주로 가 있죠. 근데 그것은 지상 한 700km 정도 상공에서 지금 날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장자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부터 2300년 좀 넘는 시간대에 그때 태어나서 활동했던 학자인데 이 학자는 소유유 편에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의 첫 번째 편이 소유유 편이에요. 거기서 묻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이 바른 제 색깔일까? 바른 빛깔일까? 너무 멀어서 끝까지 다다를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서 무한한 그러한 상상력 속에 단순히 문학적 상상력이 아니고 철학적 사유가 실린 그러한 물음을 장자는 던졌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그 우리가 바라보는 파란 하늘 또 대기권을 벗어나서 인공위성과 같은 그러한 시각에서 지구별을 바라본다면은 태양계에 속해 있는 하나의 플래닛으로서 하나의 별로서의 지구를 본다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이러한 형상일 거예요. 우측의 것은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은하입니다. 이제 지구별이 있고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2000억 개 정도의 항성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태양을 주변으로 도는 행성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런 별의 숫자가 있는 은하가 또 1조 개 이상이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우주의 탄생에 관한 것을 예전에는 철학에서 그 물음을 던졌어요. 이 세계는 어떻게 생성된 걸까? 그러나 이 물음은 이제는 천체 물리학자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이론은 물론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빅뱅 이론에 관한 것도 실질적으로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여전히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소문의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시각을 갖다가 이 세계 바깥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시각을 거둬들여서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면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어떤 구성, 에너지의 그런 이 구성의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이제 관심을 갖고 들여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전체 질량 에너지의 5%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4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큰 숫자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다크 매터라고 하는 암흑 물질이 27%고요. 그리고 다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68% 정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질량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러한 다크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관한 건데, 그것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최소 입자에 관한 것을 여전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계 구성하는 것에 그런 최소 입자에 관한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데모크리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가 원자 아토마를 제시한 이래로 이제 보어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제 원자의 그런 모형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대 그 과학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좌측의 그림을 갖다가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측의 그림은 지금 그 굉장히 그런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은 그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해서 전자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뭐 이렇게 딱히 몇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자기들 간의 그런 운동 사이에서 구름 모양식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다는 그런 것이 오늘날 이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모형인데,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 있는 원자 핵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해져 있어요. 또 양성자, 중성자라고 하는 것은 쿼크라고 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도 6가지 쿼크를 얘기를 합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때로는 색깔로 구분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쿼크보다 더 작은 입자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힉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힉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물리학자들은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힉스는 사라져 버렸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여기 그 강입자,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빅뱅의 어떤 상황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충돌, 양성자, 중성자의 충돌을 일으켜서 빅뱅의 어떤 상황을 그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거기서 힉스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요 작업들을 또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는 이 세계에 관해서 그동안 물음을 안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의 그런 물음으로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의 그러한 발견에 의한 사실적으로 확인된 것들에 관한 것을 철학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사유 속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겠지만은, 사실은 천체 물리학이나 물리학 일반에 있어서 얘기되는 많은 것들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영역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천지, 만물, 인간 요 세 개의 이제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천지라고 하는 것은 지구별에서 보면 하늘, 땅이 있고 하늘, 땅 사이에 만물이 있고, 만물 가운데 뭐 고금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하늘, 땅 세 개죠. 그리고 만물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자면은 여기 이제 being in the world라고 했는데, 세계 내의 한 존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재자입니다. 개별적 존재자죠. 인간은 그렇게 세계와 관계 속에서 있어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과 또 다른 이 세계 내는 another beings에 관한 그런 다른 존재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다 지금껏 이렇게 이 지구별에 이렇게 존재한 이래로 인지를 해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들과 어떠한 관계 맺음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런 만물 속의 영장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되어 온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 삶이 주어져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순간 이래로 우리는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타자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 영역 내에서는 커다란 문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그 주역 계사전 상편에 있는 건데, 고개를 들어서는 천문을 보고 고개를 숙여서는 지리를 살핀다. 그래서 그 감춰지고 드러난 것에 관한 것들을 알게 된다. 또 처음과 끝을 갖다가 잘 세하려 가지고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을 갖다가 또 알게 된다. 여기서 이제 삶과 죽음이라고 했지만은 이 세계 속으로 펼쳐놓고 보면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들어서 천문을 살피고 고개를 숙여서 지리를 관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관한 탐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세계는 실상 사실의 세계고 존재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의 세계, 존재의 세계에 대한 탐구, 궁리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은 그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에 관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은 우리들의 삶에 관한 도리 혹은 지혜에 관한 것을 하나 둘 찾아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철학적인 그런 큰 물음들 하에서 많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미래사회 인문학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인문학에 관한 것을 보면요, 사람인 글월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요 글월문의 글자는 우리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문양이라고 할 때 옆에 실사가 붙은 그 글자가 생겨나기 이전에 원래의 글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 고개를 들어서 천문을 보고라고 했을 때 천문은 하늘 천자 글월 문자죠. 그것은 하늘 천자 무늬 문자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그려진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이에요. 해와 달과 별의 이동 경로에 관한 것이 천문학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속에서 동서고금에 인간이 그려낸 무늬들의 집합체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러한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돼 왔고 축적돼 왔으며 지금도 축적되고 있고 앞으로도 축적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현재적인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미래에 어떠한 그러한 인문의 우리들의 그런 자취를 갖다가 이제 축적할 것인가, 그걸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향후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인문학 내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와 세계 내의 다른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계 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 관한 그런 반성적 사유, 그것의 학문적인 이론 체계를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사유를 이어받은 것을 철학이라고 그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물론 필로소피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동아시아나 이 세계 그리스, 로마, 반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따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아직 그러한 그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필로소피의 학문은 점차 이제 권역을 넓혀서 유럽권의, 영미권의 어찌 보면 이 세계 전역으로 지금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그 필로소피아를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학자가, 일본 학자가 1872년도에 데스가코라고 철학으로 명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용어를 접하게 됐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지 많은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단 철학의 필로소피의 발생지가 그리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 철학적 사유에 관한 것은 시공간을 점하는 어느 곳, 어느 문화 권역 내에서든 사람들이 그려낸 문의가 있고 그것이 일정한 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철학으로 명명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철학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자, 이제 시간 공간 속에서 만물이 존재하고 만물 속에 사람이 있고 사람의 그런 인간 안에 보면은 개별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냐 하면은 고금에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에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규정,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갖다가 부각시킨 그런 의식이 고착화되면서부터는 인간은 이 세계의 다른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안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번 여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적인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리가 장자 제물론 안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습한 데서 자면 허리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죽게 되지만 미꾸라지도 과연 그러하냐. 사람은 나무 위에 있을 경우 벌벌 떨지만 원숭이도 무서워하던가. 셋 가운데 자 이제 사람과 미꾸라지와 원숭이 가운데 어느 것이 셋 가운데 어느 쪽이 바른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또 사람은 초식동물의 고기를 먹고 술록은 풀을 뜯어먹고 지네는 뱀을 맛있게 먹고 올빼미는 쥐를 즐겨 먹지. 이 넷 가운데 과연 어느 것이 누가 바른 맛, 제 맛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원숭이는 편절을 짝하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배하고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함께 놀지. 또 모장과 여희는 세상살이 미녀라고 칭찬하지만은 그들을 보면 물고기는 물속으로 숨고 그 새는 하늘 높이 달아나고 술록과 사슴은 결사적으로 달아난다. 과연 이 넷 가운데 누가 천하의 아름다움을 아는 것일까? 도가죠. 노자 장자로 대표되는. 근데 그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계 속의 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 세계 속에 있는 다른 존재들과 공히 존재의 의의와 존재의 가치로 친다면 등가일 것이다. 어찌 보면 사람을 이 세계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만들죠. 자, 이제 내내 이제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그런 또 다른 구절인데요. 북해의 신 약이 말했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은 귀천이 없다. 자, 우리가 보면은 귀천,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것에 관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다른 존재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이 귀하고 나머지 것들은 천하게 이렇게 봐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그런 사사물물, 그런 하나하나의 존재들은 귀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일가래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하늘로 이렇게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구별이 안 됩니다. 좀 더 높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보이던 빌딩 숲 모든 것들도 거의 보이지 않고 뭐 자취도 없어졌지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나온 우주 비행사 이소연 비행사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세계를 본다면 지구별 바깥에서 지구를 본다면 그냥 하나의 별로서의 그 모습이겠죠. 거기에 무슨 귀천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우열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종족과 문화와 그런 것에 그 차별과 차등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무화되는 장면일 거거든요.
자, 이제 미래 사회에는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되물어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 중심, 조금 더 그것을 구체화시키면 자기중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이 세계의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사유 방식이라든지 그런 패턴 자체가 동서를 막론하고 거의 뭐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오래도록 그런 서구적인 문화 전통 속에서는 로고스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논리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이 세계를 봐왔어요. 그 자취들이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인류의 지성들은 과연 그것은 정당한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1960년대에 시작된 데리다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물론 니체를 꼽아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서구의 그런 지성들의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 참모습이냐에 관한 것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그런 노력이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자취들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조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데리다, 후꼬, 라깡, 리오타르, 들루즈라고 하는 이런 이제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교수님의 그런 연구 논문에 보면은 장자와 데리다를 논한 그러한 그 연구 논문도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리다가 20세기의 지성 중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BC 4세기경에 그러한 장자가 다시 이제 이 시공간을 넘어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통하냐?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 중심주의 해체를 선언하는 그러한 큰 주장에서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리다의 철학을 해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해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우리는 솔직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극점을 돌파를 하기를 늘 멈칫해 왔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여러분이 보면 파상곡선에 있어서도 아래 위에 리미트가 있어요. 리미트를 넘어서게 되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런 짐승적인 그런 어떤 곳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관해서 인간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일정 선에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삶의 그런 그 삶을 향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은 그렇게 아주 극을 넘어서는 그런 작업은 하지 못하고 지나왔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보면은 소위 포스트 모던 사회의 즉 모던 사회 이후의 그런 그 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사조, 문학, 예술 또는 뭐 철학 이런 전형에 걸쳐서 일정한 사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우리에겐 아직 모던 소사이티 어떤 현대 사회 혹은 근대 사회로 번역하지만 그러한 근대성에 관한 것이 정착이 안 됐는데 어찌 근대 이후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겹쳐진 중층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과거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과 막 이렇게 중층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근대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근대 이후에 벌어진 어떤 그런 일련의 사조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것은 다양성과 다원성과 상대성에 관한 건데 그런 점들은 이전보다 상당히 우리들의 의식 속으로 지금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인간을 이 세계 속의 한 부분이면서 전체 집합이 이 세계라고 한다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요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 공존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지구 온난화에 관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파리 협약이나 또는 교토 의정서 채택 이래로 상당히 많은 전 지구적인 그런 관심사로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에 관해서 실질적인 노력은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 내 가장 그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가 미국이고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트럼프 때는 아예 그 이 기후변화 협약에 그 참여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지금 바이든 들어와서 이제 거기에 우리도 좀 같이 일정 역할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등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탄소 배출권에 관한 것을, 탄소를 줄여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가 그 약속한 바인데, 그러면 탄소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데, 게다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게 되면은 재정적 지출이 크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재정 지출이 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탄소 배출 전 세계 9위, 10위에 해당돼요. 아니 우리가 그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남의 이런 그 이 땅에서 뭐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냐? 아닙니다. 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경제적 그런 규모와 맞물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47번째로 탄소 배출 협약, 기후변화 협약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 사회 구현. 그래서 일정선에서 보면은 그 공리주의적인 발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고 환경을 보호하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머지않은 미래에 폐해를 입을 것이다. 이러한 발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미연의 그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적인 탄소 배출에 관한 것을 줄여나가고 환경을 보존하고 자연을 보호하자. 이러한 발상은 공리주의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액션을 취하게 되겠지만, 부정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적인 것을 갖다 이렇게 고려해 봐서 부정적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모아지는데, 녹색 사회의 구현, 녹색 세계의 그런 그 이 구상이라고 그 어떤 그런 것, 그 세계를 열어가자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공주적인 발상으로부터 출발한 작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린피스 운동이에요. 물론 그 핵 발전에 관한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이 지구 환경에 관한 보호, 그런 것을 강력히 주장한 오래된 그러한 이제 민간 그런 그 환경 운동의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스웨덴의 그 그레타 툰베르라고 하는 학생이 스톡홀름 그 의회 앞에서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그레타 툰베리가 점차 이제 반향을, 그러한 그 행동과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스웨덴 내부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19년 그 유엔의 그런 기후 행동 그런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 작업이 여기 지금 링크된 여기 이제 보면 나오는데, 주장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책임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른들입니다. 지금까지 오래도록 몇십 년 동안 뭐 기후변화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을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를 했으며 이런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만을 남기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는 꼴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주장하는 것 자체도 보면은 역시 보면 일정 선에서 공리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에서 자기 주장을 한 것, 강한 주장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온 건데 좋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나 아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계의 부분이자 세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층 생태주의, 소위 딥 이컬러지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심층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자나 장자로 대표되는 그러한 도가와 만나요. 즉 이 세계 속으로 인간을 던지고 보면은 세계 속의 한 존재고,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 함께 공존을 해야 되고, 그런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코시스템, 하나의 그런 그 생태 그런 그 이 망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그런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그 우리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보전에 관한 것이건 또는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때도 그러한 심층 생태주의적인 발상 또는 도가적인 어떤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을 이 세계 속에 던져놓고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발상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그런 녹색 사회, 녹색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과 인간의 공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요건 왜 이제 얘기를 꺼냈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수많은 그런 그 지혜들이 동서고금의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던졌어요. 근데 현재도 이미 그 등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면대면의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데 여하이 우리가 함께 살고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이냐, 마땅히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러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관계는 실상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엔 부부, 부자, 군신, 장유, 붕우 해가지고서 이제 기본적인 인간 관계들이 있었는데 전통 사회의 그런 인간 관계에서 군신 관계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만 직급상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있죠. 부모 자식 여전히 있죠. 부부 뭐 남녀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있죠. 그리고 우더른과 젊은이 있죠. 친구 있죠. 그리고 이제 직급상의 상사와 부하 직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디지털 문화가 등장한 이래로 인간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 형태의 만남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치울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AI 인간이라고 AI 인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 선거 때도 이렇게 등장한 적도 있고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도 있고요. AI 인간이 등장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물론 거기에 이제 그 3D 기술을 적용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걸 보태 가지고 그 인물이 막 마치 정말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한 그런 그 AI 인간이 등장하고요. 또 조금 보면은 소셜 로봇이 있어요. 시골에 노인분들, 이제 젊은이들이 거의 이제 없는 그런 자식들도 이렇게 이제 곁에 없고 한 경우에 노인분들 옆에서 누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그 AI 로봇이 일어나실 시간에요, 약 드실 시간에요, 뭐 또 그러고 이제 자식들한테 뭐 영상 편지가 오면 영상 편지가 왔는데 보실렸냐 그런 질문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외로움을 탈 수 있는 어느 분의 곁에서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도 지금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렇게 이 몸뚱이를 지니고 있고 또 일정한 그런 이성과 감정과 막 이런 것을 그렇게 구성된 이런 살아있는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의 그러한 인간 이외에
또 다른 모습을 한 AI 인간이라든지 또는 트랜스 휴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든지 좀 더 나가면 이제 다른 그런 설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의 약 인공지능이 weak AI가 있고요, strong AI가 있고, 이 강 인공지능이 있고, 그보다 이제 super strong AI가 있어요. 초강 인공지능인데, 근데 여기 이제 우리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약 인공지능 고 차원에서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정한 그러한 어떤 역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이렇게 그런 기능, 그 작동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설정되는 거죠. 알파고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소울솔 로봇도 마찬가지고, AI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한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스트롱 AI로 가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단점들을 갖다가 그것이 신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조차도 그것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바꿔 끼울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감이 되면은 인간이 거의 완전체로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단계거든요. 아직 그 단계는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 사회는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초강 인공지능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SF 영화에서 막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이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인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유와 판단과 감정을 지닌 그러한 존재, 인간의 어떤 정말 그 모습 그대로를 갖다가 재현하는 그런 정도가 돼버리면은 거꾸로 인간이 지배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영화의 그런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또 여기는 블레이드 러너도 1982년, 2049년 이렇게 나온 그런 그 영화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봤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여기 로이 베티의 마지막 명대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가요. 마치 내 눈물이 흐르는 것이 비가 내리듯 나의 눈물이 흐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그냥 감성과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어떻게 향후 사회가 바뀌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급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인간은 완전한 그래서 완전체로 거듭날 수 있냐? 그것은 아마 흉내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근데 자료를 한번 앞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는 육아가 얘기하는 서가 있어요. 서라고 하는 글자는 같을 려의 마음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의 마음을 나의 마음처럼 헤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소부령 물시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겠지.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굳은 일 같은 경우에 됐어 내가 할게. 좀 쉬고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를 배려하고 내가 할게라고는 일정한 책임성도 들어가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그러한 서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남으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하는, 이 대목은 뭐냐면은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것은 입신이거든요. 입신은 뭐냐면 사회 내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마련하는 겁니다. 입신양명할 때 그 입신이에요. 자기의 몸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일정한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어렵죠. 내가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갖다가 사회 내에서 그렇게 딱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친구한테 양보한다? 또는 내가 어떤 명성을 이렇게 명예로운 어떤 것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데 친구한테 양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자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또 일정의 책임성과 또 많은 사랑의 어떤 모습에 그 무한한 사랑의 그 모습의 끝을 보면은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타인에게 이렇게 그 타인도 이제는 더 이상 낯선 타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위적입니다. 그럴 수 있고 없고는 그 현실적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서해에 관한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어떤 그의 그런 그 생각도 헤아리고 그의 감정도 헤아리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서해 정신이 그 맹자도 강조했던 그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걸 통해서 펼쳐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날로그적인 인간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린자, 이제 육아에서는 어지린자를 얘기를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 더하기 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뭐 우더른과 젊은이 간의 사랑, 친간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오듯이 사랑은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내가 부모 앞에 서면 자식이고 자식 앞에 서면 부모예요. 부모 앞에 설 때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자식 앞에 설 때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부모에 향하는 마음 따로 있고 자식에 향하는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양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관계 속에서 사랑은 그러하게 펼쳐지는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사랑의 방식이야. 근데 이제 그러한 이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디지털적인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거냐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시골 노인분의 그런 말동무가 돼주고 외로움을 덜어주는 AI 로봇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적이어야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AI 로봇은 거꾸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 주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노인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 로봇이 참 예뻐. 그러고 내가 집에 가면은 바깥일 보고서 집에 가면 AI 로봇이 기다리고 있겠지. 혹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뭐 영상 편지를 보냈나 뭘 보냈나 뭐 얘가 또 뭔 말을 들려주겠지. 내가 또 약 타먹는 걸 까먹으면 또 그걸 다시 상기시켜 주겠지. 삶의 어떤 반려의 그런 존재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우리가 스크린 속에서 보는 그러한 그 AI 인간에 관한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부터 뭐 많은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이제 머지않은 장래, 지금도 이제 시작이 됐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다. 보면은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사랑에서 디지털적인 사랑으로까지 그렇게 외연을 넓혀가야 할 것 같다. 역시 디지털적인 그러한 것은 사람과 그런 그 AI 그런 그 로봇이라든지 인간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교통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 자료 안에 좀 그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들의 편익성을 안겨주고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바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트랜스 휴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힘이 좌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갖다가 나의 이렇게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어떤 거 대체한다고 할 때는 자본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과 돈 많은 사람 그들이 그러한 것 혜택을 혹은 어떤 그러한 것을 갖다가
기술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박탈감도 커질 것 같고 이러한 우려되는 장면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고 과학기술은 가치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며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그러한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인간은 스스로 자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닉 보스트롬이라고 하는 트랜스휴먼업회의 그런 회장을 역임했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의 그 얘기도 윤리와 도덕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이 소중하게 여겨온 어찌 보면 아날로그적인 그러한 가치적인 그러한 것들을 정교하게 정의해서 즉 프로그래밍해서 기계에게 가르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자, 아까 사고와 판단과 감정 이런 용어들을 써봤는데요. 이제 판단 부분에 관한 겁니다. 프로그램 적어도 약 인공지능의 단계에 있어서는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런 것에 관한 그런 것이 설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어찌 보면 아날로그적인 형태의 심신의 그런 이 합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서 등장하게 된 또 다른 모습의 그러한 존재들 그들과 이제 우리들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에 관한 그 길을 모색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소개했던 내용들을 보면요, 우주, 공간, 시간 개념이라고 했어요. 무한 확장을 하면은 정말 1조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면 1조 개라고 하는 것은 세지 말란 얘기죠. 그런 우주 속에서 지구별에 속한 은하계가 갤럭시가 있고요. 그 안에 항성계, 태양계 2천억 개 항성계 중에 하나인 태양계 속에 하나의 행성으로서 있는 별, 지구별입니다. 이 지구별은 하늘 땅 사이에 우리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이 세계 내에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작은 민물로부터 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물속을 헤엄쳐다니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존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나와 더불어 사는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계 속에서 한 존재로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며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과 여하히 공존할 것이며 이 인간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자와 더불어서 공생할 것인가. 그것에 관한 물음은 과거로부터 던져져 왔고 지금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고 향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학기술적인 것이 인류의 그런 그림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내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렇게 화려한 만큼 거꾸로 실질적인 내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뒷받침을 해줘야지 과학기술적인 성과도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 외적인 것도 상당히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내적인 것에 그 실질적인 어떤 것을 모색을 해야만이 소위 인문, 사람이 그려낸 문의로서의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의 현재적인 삶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며 향후 우리들의 미래의 삶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다 같이 수고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